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시익지라 이가희입니다. 얼마 전에 휴가를 쓰고 강릉이랑 속초, 양양 이쪽 강원도 동해 쪽에 동네들을 좀 다녀왔어요. 늦은 휴가를 떠나서 다녀왔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정말 더 아름다워진 강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핑이 발달하면서 서핑을 많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겨울에도 불구하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양양은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속초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초의 그 낮은 건물들과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나중에 어떤 도시에 살까? 지금도 속초 같은 데는 한 계절씩 다 살아봤으면 좋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떤 곳인가, 정말 인간미가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질문을 던져줄 책을 들고 왔어요. 도시의 발견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인문학이라는 책으로 정석 교수님이 지었고 어크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게 우리가 늘 살고 있고 늘 피부로 접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집값,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될까, 오피스텔에 살아야 될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사는 동네가 내 삶의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만듭니다. 표지에 짧게 나와 있는 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순진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며 살지만 권력과 자본은 아주 영리하게 팔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판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꾼다면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 말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어떤 자본이나 기업의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그런 정치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잘 해보지 못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교수님은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에요. 도시경관, 걷고 싶은 도시, 마을 만들기,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보전 등 여러 도시설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2004년부터는 동북아 도시연구센터장을 맡아 중국과 북한의 도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다음 책으로 여러 도시에 관한 도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도서는 도시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도시에서 보낸다. 도시는 내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도시는 행복의 조건인 것이다. 도시가 행복해야 내 삶도 행복할 수 있다. 도시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도시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선 도시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도시를 움직이는 힘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도시를 움직일까? 시장일까? 시장일까? 메이어일까? 마켓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자본과 권력일까? 아니면 우리들 시민일까? 우리가 원하는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잘 알아야 한다. 시민들이 도시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순진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며 살지만 권력과 자본은 아주 영리하게 팔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판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런 도시에서 살기를 갈망한다면 말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 책은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도시학 입문서다. 모두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도시는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도시는 무엇으로 인식되었을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모더니즘은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2장에서는 도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야기한다.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보행 전용 도로는 인적이 끊기면 오히려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낡은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개발은 오히려 도시의 활력을 죽일 수 있다. 섞어찌개처럼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를 섞어놓은 도시 계획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비결이 될지 모른다. 3장은 도시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얘기다. 이를테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곳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 아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 돈이 되는 곳에서부터 재개발이 시작된다. 자본주의 도시를 움직이는 절대 강자는 자본과 권력이다. 이를 직시해야 지하철 노선이 왜 구불구불한지, 어느 지역은 역들이 촘촘하게 놓여있는데 반해 어떤 지역은 어째서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있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구조적 상황과 해법도 도시를 움직이는 자본과 권력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국내외 도시 혁신 실험을 소개한다. 자본과 권력의 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도시를 혁신하고 있는 이 시대의 로빈후드와 돈키호테의 눈부신 활약을 만날 수 있다. 크고 멀기만 한 시청을 작고 가까운 시청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세운 시애틀시 이야기는 감동을 줄 것이다. 재미와 장난에서 시작된 창조성으로 도시를 놀랍게 바꾼 브라질 쿠리치바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할지 모른다.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에서 당선된 여성 시장들이 펼치는 당찬 도시혁신 사례도 인상적이다. 서울시와 성북구, 수원시와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도시혁신 사례들도 담았다. 4장까지 읽고 나면 도시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이런 이야기를 담았다. 변화의 시작은 먼저 그리고 바로 우리 마을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믿을 건 오직 마을뿐이니까.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보았던 끈끈한 연대와 나눔은 오래된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이어진다면 아주 커다란 변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서는 좀 더 도시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뭐 자본과 권력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는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요. 행복의 조건 도시입니다. 마을과 도시에서 행복하세요? 혹여 지금 충만하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신과 행복이 마을과 도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잘 하지 않고 산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 안에서 부대끼며 출근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듯 미간을 찌푸린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짐짝처럼 끼어 출퇴근해야 하는 이 도시가 미워졌을 것이다. 또 다른 이는 봄철이면 며칠씩 계속되는 희뿌연 스모그에 잠긴 도시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내 방과 사무실에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두어도 건물 밖에서는 소용없을 터이니 도시의 안녕이 내 삶과 나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내 방, 내 집, 내 사무실 같은 개인 공간에서도 생활하지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보낸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처럼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어쩌면 개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공 공간과 공유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삶이 편안하려면 내 집이 편안해야 하는 것처럼 마을과 도시도 편안해야 한다. 걷고 싣고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혹시 자녀가 날마다 오가는 통학로를 걸어본 일이 있는가? 넓지 않은 길의 가장자리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종일토록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사이로 차와 아이들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들이 아주 많다. 녹색 어머니와 학교 보안관이 통학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고 있긴 하지만 아찔한 순간이 많다.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통학로를 안전하게 고치려고 팔걷고 나서는 부모를 찾기는 힘들다. 혹 사고로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차로 태워서 학교에 보낼지언정 위험한 통학로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 집과 내 방을 돌보고 꾸미는 데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동네 골목길이나 통학로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이처럼 개인 공간에는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공유 공간에는 지나칠 만큼 무관심한 태도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인지도 모른다. 도시는 무엇일까? 도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도시가 안전해야 내 삶도 안전하고 도시가 편안해야 내 삶도 편안하다. 도시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도시는 나와 우리들이 가꿔야 할 행복의 조건이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우리 방, 우리 집 안은 엄청 예쁘게 꾸미면서 도시에 길에 쓰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가 많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첫 장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살아야 행복할까?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흔히 인생을 설계할 때 나는 어떠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로 표현하듯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도시도 어떠어떠한 도시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하고 자주 불러주어야 그 꿈이 가까워지고 마침내 이루어진다. 2006년에 작고한 한양대학교 강병기 교수는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라는 말을 종종 하셨다. 그렇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다. 찰스 몽고메리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해피시티라는 책을 썼다. 196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기자 출신으로 BMW 구겐하임랩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뉴욕, 베를린, 뭄바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복도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도시를 화두로 꺼낸 사람이 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말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행복도시란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당시 박 시장은 영국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을에 있는 동네 술집 펍에 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계를 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죠. 말하자면 마을은 힐링 캠프와 같습니다. 그런데 천만 도시 서울에서도 마을이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힐링 캠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바 있다. 찰스 몽고메리는 2015년 12월 서울시가 개최한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서울을 처음 방문했다. 컨퍼런스와 별개로 몽고메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담 행사가 열렸는데 서울시의 부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 대담의 사회를 내가 받게 되었다. 대담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많았다. 몽고메리는 왜 행복도시라는 책을 썼을까? 그 계기는 언제였고 무엇 때문이었을까? 박원순 시장은 왜 취임하자마자 대뜸 행복도시를 화두로 꺼냈을까? 행복도시를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행복도시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담을 통해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두 사람은 오늘의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먼저 박원순 시장은 1000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서는 행복한 삶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물은 뒤 이렇게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 때 개개인은 더욱 고독해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외형적 성장과 발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유대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찰스 몽고메리에게 행복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소통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행복한 도시입니다. 차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끼리 공감과 협동을 시작하는 도시가 행복도시입니다. 대담을 통해 분명해진 게 있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회복운동과 지원 사업이 말하자면 행복도시를 향한 여정임이 틀림없었다.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출퇴근의 고통일 것이다. 집과 직장은 꼭 이렇게 멀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과거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뒷마당에서 물건을 만들어 집 앞 가게에서 팔았고 집에서 슬슬 걸어 직장에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꽉 막힌 출퇴근 길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집과 직장이 멀어지면서 빚어진 문제다. 도시 외곽에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대신 구도시를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고쳐나갔다면 지금처럼 먼 거리 출퇴근으로 매일매일 방전되는 고달픈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좀 더 편리한 이동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가 도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정작 사람은 자동차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도시는 어째서 사람보다 차를 더 존중하는 것일까? 그런 도시에서 우리는 왜 힘겹게 걷고 있는 것일까?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도시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를, 나는 어떤 도시를 원하고 있는지를. 네. 사실은 우리도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고 물어보면 얼른 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문제였는데 의외로 이 몽고메리나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건 그저 옆집 사람들과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리, 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거를 따질 때 교육 환경이 좋고 주차하기 좋고 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무슨 사우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많이 따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작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그 이웃집과 맛있는 걸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라는 걸 생각할 때 먼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도시라는 점에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같은 도시, 생선 같은 도시. 도시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크게 셋으로 가른다면 근대 이전과 근대 시기, 그리고 근대 이후로 나눠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마치 태아가 엄마를 느끼듯 도시를 내 삶을 품어주는 그릇이고 내 삶의 전체로 인식하였다. 자기 땅에 집을 지을 때도 제 맘대로 짓지 않았다. 주변과 이웃을 살피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였다. 그러했기에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았음에도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조화로운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건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근대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도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조적조 건물이나 나무를 엮어서 짓는 목구조 건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철골 구조와 엘리베이터가 등장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백진 건물도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었다. 한때는 전체였고 인간을 품어주던 삶터였던 도시가 한순간에 객체이자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비유하자면 엄마 같던 도시가 도마 위에 생선처럼 달리 보이게 되었다고 할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도시를 공부하는 도시학의 첫 출발은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나는 도시를 유기체, 생명체, 인격체로 보고자 한다. 2015년에 어느 주간지에 서울에 관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연재글의 꼭지 제목을 두근두근 서울 여행으로 정했다. 그리고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서울시 모바일 웹진 칼럼의 제목은 정석 교수의 서울 곁으로다. 둘 다 내가 제안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제목이다. 칼럼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도시를 물건 대하듯 무심히 대하지 말자.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하자. 도시를 만나러 갈 때는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갈 때처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그리고 그 곁에 다소곳이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어보자. 도시가 물건이라면 도시 설계는 물건의 제작이겠지만 도시가 연인이라면 도시 설계는 사랑일 것이다. 가슴 설레는 사랑,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랑이다.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도시가 물건이라면 도시 설계는 제작이겠지만 도시가 연인이라면 도시 설계는 사랑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주제가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포가 요즘 발전하고 있지? 혹은 마포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들고 있지? 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공항철도가 홍대까지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 이 홍대 일대가 되게 발전하면서 사실 집값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되게 이 망원이나 뭐 상수나 이런 데도 다 낮은 지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오피스텔들, 주상복합들이 막 번쩍번쩍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집값이나 상권이나 이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들, 유기체, 그리고 도시가 하나의 인격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삭막하게만 도시를 봤던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으로만 도시를 봤던 게 아닌가. 아, 내가 요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값이 뭐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뭐 여기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난 여기까지 짓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도시를 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어떤 유행을 갖기 시작했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를 뒤흔든 모더니즘 챕터입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도시 또한 혁명적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그중 하나가 공원의 등장이다. 공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공원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와 같은 퍼블릭 파크는 시민혁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공원이 아닌 사적 정원, 즉 프라이빗 가든이었다. 왕이나 귀족 같은 특정 계층만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폐쇄된 공간이다. 그런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시민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왕과 귀족들의 사적 정원이 개방되었고 도시 곳곳에 새로운 공원도 만들어졌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사회사상은 물론 예술과 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친 모더니즘은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도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모더니즘이 가져온 극적인 변화는 디자인 분야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디자인은 장식이 대부분이었다. 즉 누가 더 정교하게 장식을 하느냐가 디자인의 수준과 질을 좌우했다. 오래된 과거를 보면 책상이나 의자에 아주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시대에는 장식이 곧 디자인이었던 셈이다. 이런 장식의 전통은 산업혁명 이후에도 관행처럼 지속되었다. 이를테면 증기기관에도 장미꽃 무늬를 갖다 붙이는 시기였다. 증기기관이 작동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장식을 디자인으로 여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각성에서 이른바 모던 디자인 운동이 시작되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헨리 설리번이 남긴 이 말은 모던 디자인의 개념과 지향을 간명하게 설명해준다.
모던 디자인에 따르면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 즉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미학이 형태 위주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기능과 구조도 중요한 미학의 요소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형태의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고 기능에 충실한 아름다움도 있다는 뜻이다. 정교한 장식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과거의 가치관과 구조 자체와 기능에 충실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가 파리의 에펠탑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지금이야 누구나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로 에펠탑을 꼽지만 건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흉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1889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 때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구스타프 에펠이 세운 301m 높이의 에펠탑은 그 덩치만큼이나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에밀 졸라, 알렉상드르 듀마, 기드 모파상 등 많은 지식인들은 우아한 파리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혐오스러운 철골 덩어리인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다. 건립되고 나서도 에펠탑을 끔찍하게 싫어한 모파상은 늘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혐오하는 에펠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고 묻자 모파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파리의 지식인들은 왜 에펠탑을 흉물로 보았을까?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에펠탑은 주변의 나지막한 저층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에다가 뼈대를 그대로 드러내 아주 흉측해 보였기 때문이다. 당초 에펠탑은 20년을 기한으로 1909년에 해체하기로 하고 건립된 것이다. 하지만 방송 송신탑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첨탑과 송신 안테나가 더해져 총 324m가 되었고 지금까지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파리 시민과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에펠탑은 새로운 미학을 외치며 등장한 것인지도 모른다. 가장 구조적인 모습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미학일 수 있다고. 모더니즘은 도시계획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대표적 사례로 르 코르비지에의 빛나는 도시,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그리고 다니엘 버넴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유행했던 도시 미화운동을 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계획가였던 코르비지에는 이제까지의 도시화는 확연히 다른 빛나는 도시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빛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코르비지에는 이렇게 설명한다. 파리의 도시 모습은 답답하다. 저층 건물들이 블록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형태의 도시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도 않는다. 이런 도시를 철거하고 초고층 건물들을 띄엄띄엄 짓자. 그리고 건물들 사이사이에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로 비워두자. 초고층 건물들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연결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게 하자. 사람들은 초고층 건물 안에서 살거나 일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르비지에가 주장하는 빛나는 도시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즉 가든시티 이론도 대단히 매력적이다. 당시 영국의 많은 도시들이 주택난과 환경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하워드는 이렇게 외쳤다. 오래된 도시 바깥에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두루 겸비한 멋진 전원도시를 짓자. 당분간은 전원에서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해야겠지만 조만간 우리는 햇볕 반짝이는 전원도시에 살며 일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전원도시 이론의 기초에서 유럽과 미국의 많은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들도 탄생의 근원은 전원도시 이론에 닿아 있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지배적이던 바로 그때 제인 제이콥스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빛나는 도시, 전원도시, 도시미화운동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도 이것이고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개발과 재개발도 이에 따른 것이며 잡지나 신문의 주말 특집에서 대중에게 광고하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 빛나는 전원도시 미화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제인 제이콥스의 이런 주장은 많은 논란과 논쟁에 불을 붙였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당시 도시계획의 대세와 주류에 대한 거친 공격은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탐구의 계기가 되었다. 더 나은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50년대에 건립된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인 프로이트 아이고가 건설된 지 불과 20년 만인 1976년에 철거된 것이다. 프로이트 아이고는 일본계 미국인 건축가인 미노루 야마사키가 근대주의 정신에 입각해 설계하여 가장 완벽한 주거단지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런데 이 주택단지가 도시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것이다.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프로이트 아이고 단지의 철거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종언을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제인 제이콥스 덕에 오직 모더니즘만으로만 내달리던 서구 도시계획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치열한 논쟁을 계속하며 도시계획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도시에 막 모더니즘이 유행했었고 근데 여기에서 제인 제이콥스가 등장해서 모더니즘을 거세게 반대했다라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도시가 다시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했던 얘기를 다음 챕터 얘기를 잠깐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보도, 그러니까 걷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의 안전이 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안전해야 도시도 시민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길, 소통하는 의미로서의 길이 이 모더니즘이 강조됐던 시대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도시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여기에서 생명체처럼 활력이 있는 도시, 그리고 이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4가지 조건으로 용도 복합. 그래서 도시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지 말고 섞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관통하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블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블록이 크면은 보행자들은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블록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다양성 만들어낸 요건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가 너무 촘촘하게 고밀도로 모여 있으면 나쁘고 저밀도는 쾌적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인은 반대로 도시가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급진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1961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제인 제이콥스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낸 게 1961년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되게 유의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계된 반듯반듯한 네모 도시가 아니라 소통하는 도시, 살아있는 도시, 다양성이 숨쉬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인 제이콥스의 눈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도시인가,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인의 눈으로 우리나라 도시들을 한번 바라보자.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길과 거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금방 드러난다. 동네 골목길의 대부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에게 다 내주고 아이들은 더 이상 길에서 놀지 못한다. 놀 여유도 없겠지만 설령 놀 시간이 있어도 공간이 없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놀이터는 길이 아닐까? 골목길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지만 한 달에 얼마씩 낸다는 이유로 마치 개인 소유의 공간처럼 되어버렸고 누가 혹 내 자리에 차를 대면 사생활을 침범당한 것처럼 화를 내며 다툰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소중한 공유 공간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오래된 단독주택 동네가 재건축 사업 이후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통팔달 이어지던 골목길은 대부분 사라지고 높은 담을 두른 거대한 성체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길 저 길 선택해서 다니던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지를 가로질러 다닐 수 없게 된다. 아파트 단지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꾸미는 조경 공간도 사실상 입주민만을 위한 배타적 공간에 그치게 된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개발이 우리 도시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나 혁신도시, 신시가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방식에 충실하다. 대부분 길이 아닌 단지 중심이다. 마을과 도시를 길로 연결하고 서로 촘촘히 이어주기보다는 나누고 쪼개는 방식으로 단지 중심의 도시 설계를 하고 있다. 제인 제이콥스가 이를 봤다면 뭐라 했을까? 미국과 유럽, 아니 세계의 도시계획 흐름을 크게 뒤흔든 제인 제이콥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그의 눈으로 대한민국 도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다. 근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도시들은 크게 변모했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으로 치닫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인간적인 도시, 다정다감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모더니즘이 대세인 것 같다. 바깥은 봄이 한창인데 우리만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그런데 1부는 좀 더 개괄적으로 도시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저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시티는 되게 네모 반듯이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거기에서 막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골목길이 있고 이웃과 정겹게 인사하고 그 골목길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수박도 썰어 먹고 했던 그런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되게 거의 모든 챕터, 1챕터의 모든 파트를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딱히 밑줄을 여기만 짓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너무 좋았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주제가 우리가 굳이 서점에 가서 찾아서 읽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요즘 그 알쓸신잡의 유현준 박사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도시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그 조승현 작가님하고 파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파리 같은 경우는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거의 같은 자리에 같은 건물이 있는 곳이 너무 많고 낡은 집 다 수리해서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의 생활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편안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었는데 그 맥락에서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해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 리딩북에서 챕터 2까지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 리딩북을 넘어오셔서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석 교수님의 도시의 발견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방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모두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